1979년 부임한 지 약 2개월 된 폴 볼커 연준을장이 FOMC 비밀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원래 록펠러 휘하의 유능한 인재였다. 젊은 시절부터 JP 모건의 전신인 록펠러 산하의 체이스 맨해튼 은행에서 근무했다. 록펠러 가문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루자의 눈에 들어 미국 재무부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로버트 루자는 1960년대 금이 아닌 미국 국채를 주요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달러 채무 제국의 1등 공신이란 뜻이다. 루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폴 볼커는 재무부 차관까지 올라갔고, 이때 근본이제를 대체하는 쿠데타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나중에는 뉴욕 연준 요직에 발탁되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연준의 달러 공급 메커니즘을 철저히 개혁하기로 작심했다. 다시 말해 금리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던 방식을 직접 조절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간접 조절이 한약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방법이라면, 직접 조절 방식은 마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화학요법처럼 강력하면서도 잔혹한 방법이다.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경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럼 뭐 때문에 전통적인 금리 조절 수단이 번번이 실패했을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달러화 과잉 발행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해마다 거액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달러를 마구 찍어 외국의 물자를 수입하고 해외 군사기지와 베트남 전쟁에 방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로달러 투기 세력을 끌어들이고 말았다. 뿌리가 없는 이 자금은 금융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한 유령의 성을 형성했다. 이 유로달러는 다국적 투기 자본으로 변질되었다. 거기다가 그 어떤 국가나 은행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자체적으로 금융 공간을 형성하고 무서운 속도로 새끼를 쳤다. 한마디로 유로달러의 출현은 20세기 이후 국제금융구도에서 나타난 가장 중대한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로달러의 출현으로 1970년대 미국 은행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미국 상업은행들은 예금자의 인출 수요에 대비한 저축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은행의 무제한적 신용대출 확장을 규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로달러를 저금리로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자 은행 대출이 더 이상 지급준비금의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먼저 대출을 해준 다음 다시 유로달러 시장에서 돈을 빌려 부족한 지급준비금이나 예금을 보충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이것이 바로 관리부채라고 일컫는 금융혁신이다. 연준은 유로달러로 인해 더 이상 전통적인 금리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전통적인 금리 정책의 실패 원인을 깨달은 폴 볼커는 통화량 규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폴 볼커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장 직접적이고 무식한 화학요법을 선택했다. 그는 M1, 즉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등이 포함된 협의 통화량 증가율 목표를 4에서 6.5%로 정했다. 이는 투기 수요로 인해 통화량 증가율이 목표치를 벗어날 경우 연준이 금융 긴축을 실시해 은행의 단기 자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준 금리가 자동으로 상승해 투기성 대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다. 만약 통화량 증가가 다시 목표치 이내로 돌아오면 금리 역시 자동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폴 볼커는 물가를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 재할인율 역시 11%에서 12%로 인상했다. 또 은행들이 다른 유로달러와 같은 자금으로 대출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지급 준비율을 8%로 규정했다. 그러나 폴 볼커의 1단계 화학요법이 끝난 다음 연준 금리는 11.5%에서 14%로 상승했다. 투기성 대출도 계속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월 무려 17%에 육박했다. 2월부터 4월까지 연준금리는 18%까지 상승했다. 은행의 우대금리 역시
20%로 올랐다. 한마디로 폴 볼커의 첫 단계 화학요법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했다. 오히려 경제를 더욱 침체시켰다 해야 옳다. 1980년 2분기 미국의 GNP는 9.4%로 하락했다. 실업률도 상승했다. 통화량 증가율도 목표 구간인 4에서 6.5%를 15%나 뛰어넘었다. 폴 볼커는 무엇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사실 답은 별로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유로 달러에 있었으니 말이다. 미국 금리 상승은 해외 자본의 거대한 투기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홍수처럼 미국에 유입된 유로 달러는 폴 볼커의 금융 긴축에 따른 통화량 부족을 가볍게 보충했다. 게다가 화폐 유통 속도도 가속화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유통의 규모뿐만 아니라 유통 속도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예컨대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1달러가 몇 달러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유로 달러 유입에 의해 화폐 유통 속도가 크게 빨라진 변수를 폴 볼커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연준 금리가 18%까지 상승하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다. 더 이상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대출 상환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 자산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M1 통화량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폴 볼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왔다. 만약 폴 볼커가 18%의 금리로 조금만 더 버틴다면 마치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경제를 살리라고 아우성쳤다. 정치인들은 공공연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미국 의회 역시 폴 볼커에게 분노한 시민들에게 끌려다니며 문매를 맞기 싫으면 그만 좀 하라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폴 볼커의 정책이 6개월 안에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그는 연준 역사상 최악의 의장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었다. 체면에다 신용까지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될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불보듯 훤했다. 마음이 약해진 폴 볼커는 신용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다시금 높아지고 투기 세력들 역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2개월 사이 연준금리는 9%로 하락했다. 50%나 떨어진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1%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시중의 통화 공급량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준은 나아갈 방향을 잃고 말았다. 1980년 여름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잇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승을 부렸다. M1 통화량 증가율은 22.8%를 돌파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폴 볼커의 첫 단계 화학요법은 완전히 실패했다. 물가를 잡으면 경제가 죽고 물가를 잡지 않으면 달러가 죽게 된 것이다. 이해 득실을 따져본 폴 볼커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1980년 가을부터 1982년 여름까지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2차 화학요법을 시행했다. 1980년 9월 25일 연준은 재할인율을 다시 11%로 상향 조정했다. 연준 금리 역시 14%로 올렸다. 폴 볼커의 정책 때문에 카터 대통령은 도리 없이 연임의 꿈을 접어야 했다. 약 1년 동안 지속된 고금리 정책 덕분에 미국 달러의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번 2차 화학요법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성공할 것 같다는 조짐도 보였다. 이 무렵 서독과 일본은 폴 볼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폴 볼커는 달러의 평가절상 기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1981년 5월 재차 통화 공급을 줄였다. 그 결과 5월에서 11월 사이 처음으로 M1 증가율이 제로 상태를 기록했다. 연준 금리는 19%로 상승했다. 유로 달러가 대규모로 밀려들었지만 고금리 때문에 대출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1년 사이 달러 가치는 34% 폭등했다.
폴 볼커의 2차 화학요법은 지속적인 금융 긴축을 통해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키포인트였다.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통화량 증가율을 목표치 내로 제한하고 고금리를 유지해 사람들에게 대출 상환을 촉구함으로써 M1 통화량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고금리를 미끼로 대량의 유로달러를 미국에 끌어들여 달러 평가 절상의 기대를 상승시켰다. 이를 토대로 서독과 일본의 금리 인하 압력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달러와의 급격한 평가 절상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통화량이 감소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달러의 평가 절상에 따른 물가 하락 효과를 통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대폭 낮추었다. 모든 게 폴 볼커의 뜻대로 된 것이다.